우리 방금 앞 시간에 저와 같이 예수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금은 우리가 뭔가를 대신 납부하려고 돈을 징수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금은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로 우리도 뭔가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회사도 돈을 받으면서 세금 떼이고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정 과목을 보려고 하는데, 자, 그 개정 과목이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선납세금. 그럼 이 앞에 이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성격이 부채라고 했죠. 내 돈 아닌데 대신 내주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건 부채예요. 내 돈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내 돈을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 돈인데. 그러면 그건 자산이에요. 자산.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릴 선납세금은 이제 자산 개정 과목인데, 자산 개정 과목. 자, 이 선납세금을 쓰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원천 납부세액을 냈을 때,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이걸 원천 납부세액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법인이기 때문에 중간 연합세액을 납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뭐 탈세를 했다가 걸린 적이 있다라든지 뭔가 문제 있을 때에 우리 국세청에서 수시 부가액을 납부할 때, 이 경우에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돼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했을 때에,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월 말 결산법인은 원래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이 2021년 3월 31일까지예요. 3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에요. 그럼 올해 2020년도 1년 동안 번 걸 가지고 세금을 10%, 20%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내년 3월 달에 내는 게 법인세라는 거예요. 법인세라는 건 우리 법인이 소득을 일으킨 거, 돈 번 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3월 5일 날 이자 100만 원을 수령을 해요. 100만 원을, 아이고, 얘가 나와. 자, 그럼 이자 100만 원을 수령을 하면, 우리는 통장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그럼 이자 1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통장에 돈 들어온 이유가 이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위치가 잡힐 거예요. 자, 이제 위치는 이해가시죠? 통에 돈 들어왔다,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온 이유는 이자 받은 거다, 이자 수익. 자, 이렇게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자가 지금 들어오는 게 100만 원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돈을 75만 원만 준다고 볼게요. 왜 75만 원 주냐고. 왜냐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지방소득세 빼고 25%예요. 은행은 14%인데, 근데 그건 꼭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 아직 회계 1급이니까. 그럼 나중에 세무 1급 가면 다 외우시게 돼요. 모르면 틀리니까. 근데 지금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나는 이자가 100만 원인데 75만 원만 받은 건 25만 원만큼의
세금을 떼인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법인세 신고할 때는 나의 이자 10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해요. 지금 이 돈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익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이 금액 가지고 이자를 내 돈 번 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세금 미리 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다라고 안 지워지게 자산으로 처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만 원을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적어 두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하려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지금 이게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당한 금액을 선납세금으로 한 거예요. 또 이제 우리 회사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돼요. 이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총법인세 신고할 때에, 전년도 거니까 올해 3월이죠. 그때 신고할 때에 총 신고된 법인세 금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라는 거예요. 미리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총 납부한 법인세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250만 원의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중간연합세액을 250만 원 납부하는데 이것도 지금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에요. 그럼 법인세를 지금 아직 올해 사업도 안 끝냈는데 미리 낸 세금이죠. 이것도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둔다라는 거예요. 세금. 자, 그랬다가 이제 작업 순서가 세 번째, 이제 12월 31일 날 당기 법인세를 이제 계상할 거예요. 법인세 계상한다는 건 올해 법인세가 얼마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했던 이거예요. 얘는 원천징수 하는 거, 이건 내가 당한 거.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이 앞에는 직원들 세금을 내가 원천징수 떼고 있었잖아요. 앞에 예수금 설명할 때는 월급 주면서 계속 떼고 있는 거였고, 돈 주면서 이게 예수금이고, 지금 이거는 내가 받으면서 떼이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오는 거야. 이게 선납세금이에요. 두 개 차이가. 그래서 반대되는 계정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원천징수 당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중간연합세액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올해 법인세를 계상을 해봤는데 이제 신고해야 할 법인세가 총 법인세가 6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는 올해 발생한 법인세는 올해 정리를 해둘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등으로 해서 금액 600만 원이 법인세인데 우리는 올해 안 내고 내년 3월 달에 낼 거라서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적어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봤더니 250만 원 세금 미리 낸 게 있고 또 25만 원 세금 미리 낸 게 있죠. 지금 275만 원만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게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거 빼고 납부하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 금액이 325만 원이죠. 그럼 325만 원만 납부를 내년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275만 원은 얘를 이제 우리 장부에 적어뒀던 선납세금을, 얘는 자산이니까 안 지워지고 있던 거 이 정리하면서 얘 빼고 낼 거라고 쓰는 거예요.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275만 원 내 장부에 차변에 적혀 있던 애를 이제 기말에 12월 31일 날 이렇게 얘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31일 날 이때 법인세 납부할 때 그때 이 미지급 세금만 납부하면 돼요. 미지급 세금 325만 원을 이제 우리는 납부한다라고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총 600만 원 납부한 거예요. 이때 325만 원, 중간연합세가 돼 250만 원, 이때 이자 받을 때 25만 원 떼었으니까 낸 거잖아. 제가 나한테 원진수 한 사람이 대신 납부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예수금하고 그 선납세금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자 지급하는 사람하고 이자 수령하는 사람하고 둘을 볼게요. 자, 그럼 이자 지급하는 사람은 이자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를 줘요. 이자 비용으로 100만 원 이자를 줄 건데 이때 원천 징수를 하고 이 사람은 대신 납부할 거라고 75만 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25만 원을 예수금이라고 이자 지급하는 사람은 써둘 거예요. 이자 지급하는 사람은. 그럼 이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다라고 쓰는데, 그런데 이 돈 준 걸 이 사람은 받았겠죠? 그럼 받는 사람은 보통 예금 75만 원을 받고, 그럼 이 25만 원은 이자 받는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이 사람이 대신 내려고 징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리 낸 세금이다, 선납 세금이다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둘의 상대성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원천징수, 돈 뜯은 거. 근데 내가 돈을 뜯기면 좋은 표현으로 세금 미리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서 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 게 아니고 100%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계정 과목이 선납세금인데, 그런데 선납세금 쓰려고 그랬다가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적혀 있는 말 때문에 다른 계정 과목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실무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 선납세금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이걸 그냥 선납세금 처리 안 하고 바로 법인세 등이다라고 바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선납세금 써라고 자산 처리하라고 적어놓은 건데, 이 계정 과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다른 계정 과목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선납세금 생각했다가 자산 적혀 있는데 갑자기 당황스럽게 예수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급여 지급하는 거하고 이제 썼고, 이제 다음 이제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할게요. 83페이지 PDF 파일, 교재는 108페이지. 자, 가지급금하고 가수금하고 얘는 미결산 항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서 미결산 항목 우리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죠? 장준희 씨는 없는 게 맞아요. 오전에 했으니까. 다들 기억력이 정확하신데. 자, 이 미결산 항목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쓰다가도 결산 때는 정리해서 없애줘야 되는 항목을 미결산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없애줘야 되는 이유가 재무제표에는 남지 않도록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가지급금을 보면, 자, 일단 가지급금 보기 전에, 자,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계산액이라고. 여의 말고 아이. 이 계산액이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써요. 얘는 어림잡아 대략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자, 그럼 이걸 주로 쓰는 사항을 예를 들면 자, 이게 예를 들면 출장 갔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얘는 이럴 때 주로 써요. 우리 직원들 출장 보내면 출장비를 회사가 주죠. 그럼 출장비를 주는데 출장비를 그럼 얼마를 줘야 될까요? 직원이 차 타는 차도 정해서 차비를 끊어주고 숙박료도 끊어주고 식대도 밥도 딱 정해져서 주나요? 그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 품위서 같은 거 주면 대략적으로 지급을 했다가 그랬다가 직원이 모자라면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오고 뭐 남으면 또 영수증 남은 돈 가져와서 정산하는 방식이죠. 그럼 이 출장비를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여비계산액이라고 해요. 여비계산액. 그럼 여비계산액을 이제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 이제 예를 가지고 볼게요. 우리 회사가 A 직원한테 우리 출장 여비계산액을 50만원을 지급했다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원한테 50만원을 줬으니까 이제 현금으로 50만원을 주고, 그리고 차변에 자, 직원이 출장 가서 쓴 돈이 정확하면 출장비라는 계정 과목인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죠. 얼마 쓸지 몰라. 심지어 얘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줬을 때 이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0만원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아직 그 금액이 비용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때. 이걸 조금 있어 보이는 놈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과 비용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인식한다고 표현해요. 정말 표현이 재미없게 하죠. 한마디로 돈 정확하게 알아야 수익 비용 처리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래서 아직 수익 비용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급금인데 이 가지급금 계정 과목은 원칙적으로는 또 어느 직원한테 줬다, 출장비를 줬다 적어둬야 돼요. 거래처를 써두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얘는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가지급금이. 하지만 직원이 가지급금 받아간 거에 대해서 그 직원 치면 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요. 쓰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넣어뒀더라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줬는데, 그럼 직원한테 우리가 출장을 보낸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들이 있는데 매출 대금, 외상 대금들이 회수가 안 돼서 그 거래처 제대로 돌아가는지 부도 났는지 확인하라고 직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방 거래처들을 쭉 돌아보라고 보냈는데 이 직원이 우리 회사로 돈을 입금시켰는데 그래 놓고선 어디서 술 먹고 있는지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어디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 내려가면 뭐 거래처에서 오셨다고 서로 같이 뭐 먹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통장에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원인 모를 금액이 입금이 된 거예요. 입금이. 그럼 나는 지금 회사에서 그만둘 때에 오늘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통장 잔액하고 잔부 잔액을 맞추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통장에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예금 잔액을 1,000만원을 올려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대변에 들어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쓰는 임시계정 과목이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가수금이다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던 현금과 부족은 현금 시제가 안 맞아서 돈이 많을 때 그때 찾겠습니다 하는 거였고, 이건 지금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직원 이름으로 넣었으면 직원 이름 적어두거나 그러는데 얘는 또 아예 모를 때도 쓰는 거니까 그러면 가수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성격을 볼게요. 자, 제가 성격이라는 건 개정 과목의 분류. 자, 이 가지급금은 직원이 출장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지급금 개정 과목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자산. 얘는. 근데 가수금은 지금 나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왜 들어온지 몰라요. 그럼 내 돈인가요?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갑자기 이상 돈 들어온 거는. 그죠? 이건 아직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수금은 부채예요. 얘는 성격이 부채예요. 얘는. 자, 그랬다가 자, 우리 직원이 이제 출장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이제 직원한테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죠? 당연히 수고했다고부터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수고했다는 말이 뭔 의미야? 야, 너 50만원 가지고 간 거 정산하러 가지고 와, 영수증 가지고 와. 그 이야기가 이제 수고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영수증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가지급금 정산을 하면, 그럼 나는 장부에 적어뒀던 이 가지급금을 지워주겠죠. 그럼 지우려면 반대쪽 대변에 가지급금이고 거래처 썼으면 그대로 거래처를 써줘야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50만원이다. 다음 이 차변에 그럼 직원이 출장 가서 쓴 돈은 우리는 여비교통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직원이 출장 가서 쓰는 돈은 여비교통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이 여비교통비도 출장 간 직원이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영업부 직원이면 800번대 이런 식으로 직원이 어디 부서 직원이냐에 따라서 경비 구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직원이 출장을 갔는데 자, 만약에 출장비가 60만원이 들었다면 60만원치 정산을 하면 앞에 과거에 50만원만 줬으니까 10만원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내가 돈 주면 대변이니까 대변에 10만원이다 이렇게 써서 더 주면 될 거예요. 혹은 똑같은 상황인데 직원이 자 똑같은 상황인데 직원이 출장 갔는데 출장비를 45만원만 썼다면 그럼 5만원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5만원 우리 회사가 받을 거니까 그럼 5만원을 차변에 돈으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건 60만원 쓴 경우, 얘는 45만원 쓴 경우. 자, 그리고 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직원한테 1000만원 돈 들어왔는데 그 원인 아냐? 물어봤더니, 아, 그거 B라는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줘서 입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수금 지우고 원인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가수금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면, 자, 밝히게 되면, 어이구, 이제 우리 가수금을 지우고, 자, 이게 제품 매출 거래처에 외상 대금 받은 거면 외상 매출금 이제 받았으니까 비회사 거다라고 해서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우리 장부에 쓰는 건 꼭 뭔가 결과가 일어나야지만 쓰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록해 놓는 방식으로 둬서 항상 우리 실제 자산과 실제 부채 금액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입 비용은 그 인식 시점이 되었을 때만 인식하는 거예요. 얘도 출장비가 정확하게
금액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쓰고 그전에는 우린 가지급금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때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출장비를 줬는지 출장비를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한 건지. 출장비 얼마 줬대? 그럼 바로 예비교통비예요. 금액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예비계산액이라는 표현도 쓰고 시험에서 계산액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출장비조로 뭐 대략적으로 얼마 줬다라고 하면 가지급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서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는데 그런데 자 지금 현재 가지급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 주위에 좀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법인세법 지식을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요즘은 법인세법 지식 아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맞춰서 장부를 많이 처리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본인이 자기 개인적 용도로 돈 가져가거나 빌려간 걸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요. 자, 우리 어제 컴퓨터 하면서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에서 그 조교등록하는 거 본 적 기억나시나요? 어제 실기할 때? 실기 때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에 조교번호 등록되는데 여기에 계정과목 및 조교등록에서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이 계정과목을 보면 워낙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죠. 그래서 치우지 말고 쓰라고 고정조교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법인세법에서 얘가 가져간 거는 쫙 땡겨올 거예요. 직원이 가져가면 복리후생비인데 대표이사 가져가면 얘가 돈 가져갔어요. 다 가지급금을 처리해버려요. 법인세법에서.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가져간 가지급금하고 지금 이 계정과목으로 쓴다는 건데 이 가지급금하고 지금 직원이 출장 가거나 하면서 가져간 이 가지급금하고 두 계정과목이 섞여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급금을 이제 점점 전도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전도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그럼 이 전도금으로 쓴다는 건 별 차이는 없어요. 지급할 때에 만약에 전도금이라고 지급을 했으면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러면 정산할 때도 우리는 똑같이 대변의 전도금으로 얘를 지워주면 돼요. 전도금을 정산할 때 똑같이. 그리고 여비교통비다. 얘가 50만원 뭐 다 썼다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때는 전도금 쓸 거냐 가지급금이라고 쓸 거냐 결정을 하게 되겠죠. 아무 말 없으면 가지급금이에요. 하지만 이걸 정산하는 시점에서는 얘 지워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급시 가지급금 지급했으면 가지급금을 지우는 거고 전도금이라고 회계 처리했다면 전도금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건 지워주는 역할로 지금 대변에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산하는 시점에서 지급시 전도금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전도금으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옛날부터 있던 계정 과목이고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정액자금선거법이 있고 부정액자금선거법이라고 하면서 얘는 우리 부기 때부터 사용하고 있던 또 계정 과목이고 방식인데 자, 이런 거예요. 자, 건설회사가 있어요. 공사 현장에 격리사무원을 둘까요? 격리사무원을 안 두겠죠. 근데 공사 현장에 현금이 쓰는 일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공사 현장에 격리사무원을 못 두니까 현장소장님이나 현장 그 과장님들한테 본사에 왔을 때 돈 100만원 정도 드릴 테니까 쓰면 영수증 처리해 주시고 계속 100만원씩 채워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주는 돈 있죠.
거기서 돈 필요할 때마다 쓰라고 돈 어느 정도 주는 거, 그걸 전도금이라 그래요. 그럼 그걸 전도금인데 방금 느낌이 얼마 쓸지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쓰시고 오실 때마다 정산해 주세요. 느낌 비슷하잖아. 그래서 가지급금을 전도금으로 쓰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그럼 진짜 전도금을 아직도 쓰고 있는 곳은 또 전도금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전도금 계정 과목이. 지금처럼 가지급금을 전도금 쓰면 진짜 쪽 전도금 제도 쓰는 곳은 이 두 개가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이 전도금 계정 과목이 또 지금 현재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얘가 이동해 가고 있어요.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계정 과목 및 조율 등록에서 빨간색 계정 과목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바꾸는 거 컨트롤 F2번 눌러서 계정 과목 바꿨던 거 있죠? 어제 우리 컨트롤 F2번 눌러서 계정 과목 이름 바꾼 게 있었어요. 빨간색은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그때 했던 게 전도금 계정 과목을 소액현금으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얘네들 계정 과목이 변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키면 얘가 어떤 걸 계정 과목으로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반대되는 쪽에서 우리가 지급할 때 썼던 계정 과목을 지워주는 방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급 시 계정 과목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전도금이라는 걸 받고, 자, 다음 이제 121페이지로 교재로 갈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 PDF 파일은 96페이지. 우리 교재로는 121페이지로 가시고, 자, 이번에는 대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오버해서 뭐 국가 부도의 날 뭐 4페이지 막 적어놨는데, 일단 대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자는 우리 대여금 할 때 빌려주다 할 때 대자예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손해가 봤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내 돈 못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손 가지고 먼저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팔아요. 이 물건을 판 날이 2019년 예를 들어 10월 5일 날 물건을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제품을 100만원치를 팔았는데 우리는 외상을 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A라는 거래처한테 돈 받을 거다. 이렇게 써두게 되겠죠. 자, 이해가셨죠? 그런데 2020년 2월 1일 날 A 회사가 파산을 한 거예요. 아직 돈 못 받았는데. 이게 내가 돈 받을 거 100만원 있었는데 지금 못 받게 된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야 내 재산 100만원 있어라고 외부 용자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못 받게 된 거는 지워야 돼요. 그럼 지우려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제 지웠죠? 그럼 이제 차변에 써야 되는데 자 이 외상 매출금의 성격이 뭐라고 했죠? 이 성격은 자산이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거 자산이라 그랬는데 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거죠. 못 받게 돼서 지웠으니까 자산 100만원이 일어났어요. 그럼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면 차변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이 세 개 상황 되나요? 지금 여기 되나요? 자산 돈 들어오는 거 없죠? 빚 줄어든 거 없잖아. 그리고 자본들은 뭐 감소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이게 전에만 제 표현대로 하면 내 재산 나갔는데 들어오는 게 없다. 이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재산이 나갔는데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잖아. 그게 비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비용 처리하는데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우리 매출 채권인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대손 상각비. 자, 그럼 얘는 100만원인데 자, 이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매출 채권 대손 발생 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매출 채권. 왜냐하면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개념 과목 이름이 길죠?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은 800번대의 판관비고 번호대는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성격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판관비로 하는데 기타 대손 상각비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쓸데없이 돈 빌려줬다고 돈 못 받든지 이런 거예요. 영업했다고 관련 없는지 돼가지고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영업의 비용이 900번대를 써요. 근데 외상으로 우리가 물건 팔아서 못 받게 되는 건 사실 이 사람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는 건 우리는 판관비인 대손상각비라고 쓰는 거예요. 성격을 이야기한 거지 왜 필요가 없는 이유가 계정 과목 이름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는 기타 채권일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이라는 건 미수금이나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이런 것들을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혹시 모르실 분 위해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나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이런 것들 이런 걸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손이. 그런데 또 이걸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어제 저와 같이 손익계산서 이야기할 때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라 그랬죠. 발생주의 회계라는 건 우리는 수익은 실현주의를 하고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하는 게 발생주의 회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제품 매출을 보면 이 제품 매출의 성격이 수익이죠. 내 물건값에 이익 붙인 거잖아. 수익이에요. 자, 이 대손상각비의 계정 과목은 비용이에요. 방금 판관비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수익은 2019년도에 인식하고 그럼 비용은 이해 못 받게 된 건데 비용은 2020년도에 인식하네.
그럼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팔 때 이때 얘가 부도 날지 장사 잘 됐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는 할 수 없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자, 이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대손 충당금. 충당자라는 건 모아둔다는 거예요. 그럼 대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충당 모아둔 돈이라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12월 31일 기말에 채권별로 각각 우리가 설정을 할 거예요. 예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 단기대여금 따로, 미수금 따로 각각 설정을 각각 할 건데, 자, 우리가 얘를 외상매출금으로 보면, 예를 들었을 때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이, 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외상매출금이라고 적혀 있다라는 건 내 장부에 제품 매출로 수익을 인식했다는 거죠. 제품 매출로 수익 인식한 게 외상매출금이고,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럼 올해 수익 인식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내년이잖아. 내년이니까 자, 이 기말 잔액 가지고 얼마 돈 못 받을까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얼마를 돈 못 받을 것인가 대손 예상액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손 예상, 대손 예상이래. 대손 추정률을 계산을 해요. 추정률을. 자, 봤더니 우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1%를 못 받는 거예요. 100개 거래처 중에 1개 전동시험은 매년 대손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률을 1%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1% 못 받더라.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율 하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이 될 거예요. 설정액이. 그럼 지금 위에 공식대로 쓰면 외상매출금은 1억 원에 1%를 하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100만 원 설정할 거다라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12월 31일 날 아직 대손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대손 상각비라고 비용 처리를 미리 해버릴 거예요. 내년에 100만 원인데 못 받을 거야 라고 100만 원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대손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얘는 내년에 대손 못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올해 미리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해 두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이건 아직 돈 안 준 거는 대손 당할 것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다 라는 의미로 대손 충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실 게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에요. 대손 충당금의 성격.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채권인 외상매출금을 못 받을 걸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못 받았나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죠. 우리 지금 예상만 한 거잖아. 추정률이죠. 예상만 했는데 근데 지금 1억 중에서 10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고 외부 용자한테는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써줘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장부에 그렇다고 해서 얘를
그럼 9,900만 원이라고 쏟으면 안 돼. 다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외부 용자한테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나 외상대금 1억 있는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대요. 평균 1% 정도 못 받아서. 그래서 9,9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받을 게 있다라고 인지를 하세요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채권인 자산을 지금 100만 원 줄여주는 성격이 있죠. 그 성격으로 만드는 게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성격이 대변의 발생 처음 생겼는데 부채가 아니고 자산이에요. 자,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죠? 우리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었잖아. 근데 얘가 대변에 생겼어요. 그럼 대변에 우리가 자산을 썼던 건 이 앞에 과거에 어떤 경우에 썼죠? 자산을 줄여줄 때 썼죠. 그렇죠. 자산 감소. 우리가 자산을 감소시킬 때 썼는데 지금 이 대손충당금도 자산을 줄여주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기존에 있던 걸 지워주는 게 아니라 처음 발생한 거잖아.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플레임을 쓴 거예요.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 지금 얘가 제가 자산이라 그랬죠? 자, 어제 우리가 실기를 하면서 자, 봤던 게 어제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거 보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본 적 있죠? 그죠?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무조건 차변에 있어야 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는 자본은 무조건 대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성격이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변에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우리 장부의 원리에서는 자산을 줄여주려면 반대쪽인 대변에 있어야 돼서 우리가 대변에 써놓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표현을 차변에 쓰면서 그래서 이렇게 2,580만원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25만 8천원 얘도 1%였나봐요.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컴퓨터가 이 금액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얘 대손충당금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자산이든 부채든 차감 성격 계정 과목은 꼭 우리는 관계 계정이 있어요. 관계 계정이 있어요. 한마디로 쉬운 말로 짝지가 꼭 있으니까 꼭 짝지를 찾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짝지를. 그럼 지금 이렇게 설정하는 게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자, 죄송해요. 다시 보이시나요? 갑자기 컴퓨터 튕겼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막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훅 사라지길래 무슨 일이야? 컴퓨터 문제일까요? 춤의 문제일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원래 춤은 40분만 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학원이 유료 버전을 결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료 버전이라서 40분마다 다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걸 지금처럼 지금 우리 지금 몇 시간째 안 끊고 계속 방 열고 있죠.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다 학원 결제해 놓은 건데 끊겨서 순간 당황했어요. 이것도 시간이 있나? 어제 안 그랬잖아, 그죠? 그랬나? 놀랬어요. 자, 우리 다시 연결해서
우리 대손 충당금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무조건 자기 짝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짝지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할 때 이렇게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있죠. 그러면 자기 짝지가 있으니까 이걸 분개하면 대손 상각비다 100만원 이렇게 쓰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자기 짝지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아예 코드 번호를 써버릴 거예요. 짝지를 선택 안 하면 틀린다라고 자기 짝지 찾아라는 의미지,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외우는 거는 절대 필요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짝지 안 쓰면 틀린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외상매출금 거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받으러옴 짝지를 쓰면은 틀렸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 설정하는 채권별로 각각 설정할 거니까 자기 짝지별로 각각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지금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자기 짝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외상매출금 끄면 109번이라 쓰는 건 짝지다라고, 짝지가 있다라고 꼭 얘 거 쓰라는 거예요. 또 받으러옴이 대손 충당금이면 받으러옴 거 짝지고, 또 우리 미수금이 있다면 미수금의 짝지는 또 따로 다시 있죠. 그죠? 또 단기대여금이면 단기대여금의 짝지도 있고, 자기 짝지가 여기 오른쪽 관계 계정으로 해서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나중에 입력할 전표 입력에서도 대손 충당금을 하면 자기 짝지가 다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그러면 꼭 자기 짝지를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분개 잘하고 글자 똑바른데 번호 선택 잘못해서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차감 계정은 꼭 자기 짝지를 챙겨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래도 대변에 썼죠? 대변에 썼기 때문에 자, 우리 장부를 보면 장부에 잠시만요. 우리 장부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100만원이 대변에 썼으니까 대변에 이렇게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장부 가지고 또 좀 보려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장부에 지금 이렇게 분개하면 내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렇게 100만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연도 사업을 하는데 3월 1일날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외상매출금 예를 들어 70만원을 못 받게 되었다라고 볼게요. 지금 외상매출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을 이제 뭐 A 회사 거면 A 회사 거다 70만원을 지우고, 그럼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못 받게 된 이 채권인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정기 말에 대손 발생할 걸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장부조에서 확인하면 지금처럼 대변에 얘가 100만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0만원이. 그럼 우린 지금 70만원 못 받게 됐는데 100만원 모아뒀으니까 뭐 여유가 있죠. 그러면 대손 당한 만큼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다
외상 매출금의 짝지로 꼭 해서 70만원을 써줄 거예요. 그럼 지금 대변에 있던 200만원을 분리하면서 차변에 썼네요. 그럼 이 금액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내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왜 30만원 되는지 이해가시죠? 모을 때 대변에 모아뒀으니까 대변에 있는데 쓸 때 차변에 끌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쪽에 써지니까 얘 30만원 남아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6월 1일날 또 대손이 발생했어요. 금액이 50만원이. 자, 그럼 대손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할 거라 그랬죠.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했더니 이제 30만원 있네. 30만원. 자, 그럼 어떻게든 우리는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 뭐 이번엔 B회사다라고 하면 50만원은 지우는데 지금 잔액이 모자래요. 그래도 일단 우리 모아둔 돈부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잔액 한도만큼만 먼저 대손 충당금 30만원을 먼저 끌었을 거예요. 이렇게 30만원을 쓰면 이제 내 장부의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없게 되겠네요. 얘는 사라지고, 그죠? 30만원 있었는데 다 30만원 썼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20만원은 이전 대손 충당금 미리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면서 대손 충당금으로 모아둔 돈이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할 거예요. 원래 원칙은 우리 대손 이야기할 때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한 거라 했는데 대손 충당금 모아둔 거는 미리 정기 말에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해둔 금액이었고, 근데 그거 다 썼잖아. 미리 처리해둔 거.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졌죠. 전년도에 미리 비용 100만원 처리해뒀으니까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안 맞는 건 20만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전부 다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면 전년도 수익을 올해 다 비용 처리하니까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또 10월 1일날 또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30만원이. 그럼 어떻게든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할 건데 대손 충당금이 없죠. 그럼 이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 얘를 지우고, 못 받게 된 건 항상 지워야 되니까 차변에 이제 대손 충당금 없으니까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다 30만원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손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 확인하는 건 기본 베이스예요. 대손 발생하면. 그래서 대손 발생한 금액보다 대손 충당금이 더 많으면 전부 다 대손 충당금 쓰는 거고, 그런데 내가 대손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조금 부족하다면 일단 대손 충당금 끌어쓰고 모자란 만큼은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손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전액을 다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우리 교재에 122페이지 거하고 124페이지에 있는 일부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외상 매출금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외상 매출금.
근데 얘가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만약에 단기 대여금이었다라고 볼게요. 한마디로 기타 채권인 경우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우리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대손 추정률이 2%라고 하면 이건 채권별로 각각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1,000만원에 2%를 하면 금액은 2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20만원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건데 이번엔 기타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업의 비용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20만원을 설정하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단기 대여금의 짝지인 대손 충당금으로 20만원을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하면 위하고 똑같아요. 자,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하면 금방 이해하실 거니까 우리 대손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회수 불능이 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 A라는 거래처 50만원 지워주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근데 차변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도 잔액을 확인할 거예요. 그럼 장부에는 잔액이 20만원만 있겠죠. 20만원만. 그래서 차변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 거의 금액을 20만원 먼저 끌어쓰고 그럼 차이나는 이 30만원만큼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이는 대손 상각비냐 기타의 대손 상각비냐 이거의 차이지 사용하는 원리는 전부 다 똑같죠. 대손 충당금이 많았으면 대손 충당금만 끌었을 거고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었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할 거고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계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냐 기타의 대손 상각비냐 대손 충당금이 누구 짝지냐 그 차이만 있으니까 자, 이 계정 과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궁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 실기에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금액 보충도 해줘요.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자, 이 손상 보는 건데 대손 충당금 우리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아니라 보충액 구하는 공식이 자, 우리는 채권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곱하고 여기에 이걸 곱하게 되면 우리가 기말에 설정해둘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나오게 돼요.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그럼 이 대손 충당금 설정액에다가 자,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거는 대손 충당금을 다 끌었었는데 얘를 다 안 썼을 수도 있잖아요. 대손이 많이 발생 안 해서 대손 충당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니까 내 장부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계속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 보충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쓰면 우리 대손 충당금 보충액이 나오게 돼요. 이게 우리 대손 충당금을 구하는 산식인데, 자, 이걸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채권 잔액이, 자, 첫 번째 채권 잔액이 1억 원인데 1%를 할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내가 설정할 목표액이에요. 지금 이 금액을 딱 맞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이 있으면 보충은 70만 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될 거잖아요. 잔액이 30만 원 있으니까 70만 원만 더 넣으면 이 100만 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지금 얘 30만 원이 얘 잔액이에요. 잔액이 100만 원 설정할 건데 잔액이 30만 원 있으면 70만 원만 보충하면 100만 원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차변에 매출 채권이면 얘가 매출 채권이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70만 원이다라고 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 중에 짝지라고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채권이면 설정할 때 기타의 대손 상각비 70만 원, 대변에 기타 채권의 대손 충당금 7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기말에 보충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70만 원 플러스라고 나온 이 금액을 우리는 보충액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얘가 첫 번째 예죠. 그럼 제가 첫 번째 예라고 한 게 이유가, 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똑같이 1억 원을 우리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1% 할 거라서, 자, 100만 원을 설정할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뜬 거예요. 내가 설정을 100만 원 할 건데, 근데 장부에 봤더니 대손 충당금이 120만 원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딱 이 금액만 맞춰야 돼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이 금액만 맞춰야 돼요. 얘도 지금 딱 이 금액 맞추기 위해서 30만 원 있으니까 70만 원 더해준 거고, 얘는 100만 원 설정할 건데 1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딱 설정할 금액으로 맞춰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환입액이라 그래요. 얘를. 그럼 환입액이 발생을 하면, 자, 매출 채권이면 지금 우리가 보충할 때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누리고 있었죠. 보충할 때는. 자, 힘내세요.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힘내시고. 자, 그럼 우리는 보충할 때는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에 썼는데 지금 얘는 20만 원만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해서 20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그럼 이 줄이는 만큼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20만 원을 쓸 거예요. 그럼 기타 채권의 경우에도 우리는 대손 충당금 20만 원을 쓰고,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 20만원이다. 이렇게 분기할 거예요. 자, 그럼 분기가 두 개가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둘이는 틀린 점이 있어요. 자, 지금 기타 채권부터 볼까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900번대에 제가 영업 외 비용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설정할 때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얘가 돌아왔을 때는 900번대에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해요. 900번대에. 지금 기타 채권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대손상각비는 얘는 800번대의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 판관비인 영업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그럼 대손충당금 환입은 수익이라고 할 건데, 자, 영업수익이 뭐가 있죠? 영업수익은 400번대가 영업수익인데, 이 영업수익이 뭐냐면 매출이에요. 매출. 근데 지금 이 대손충당금 설정했던 게 돌아왔는데 이걸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매출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하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출채권에 대해서 얘가 돌아온 건 영업비용인데 영업수익 처리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800번대인 판관비를 차감해 버릴 거예요.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수익 처리하는 거나 비용을 줄이는 거나 이익은 똑같죠. 이해가시나요? 수익 처리하는 거나 비용에서 빼버리는 거나 이익은 똑같아요. 왠지 이해가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자, 이익이 되죠. 자, 수익이 자 100이 있고 비용이 50이면 자, 이거 가지고 쭉 가로로 볼게요. 그러면 이익이 50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의 환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수익으로 처리하면 20이 돌아와서 수익 처리하면 수익이 120이 되고 비용이 50이니까 이익은 70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수익 처리 안 하고 수익은 그대로 100으로 하고 비용을 20 줄여버리는 거예요. 30으로. 비용을 줄여도 이익은 70이 되겠죠. 수익으로 처리하나 비용을 줄이나 결과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기에 20을 늘리나 수익에 비용에 20을 빼나 결과 이익은 얘 둘이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래 돌아온 거를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건데 수익 처리할 건데 얘는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한다라는 걸 아는지 이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얘는 매출채권. 기타 채권은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처리하면 돼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는 이제 영업비용하고 영업수익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쓰니까 줄이는 거죠. 원래 비용 자리는 차변이잖아요. 중요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에서 차감,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용 처리한 거죠, 차변에. 근데 이 비용을 지금 여기에서 줄인 것처럼 비용을 줄여주려고 계산대 반대쪽에 써준 거예요. 자, 왜 제가 차감이라고 적었고 오른쪽 비용인데 대변에 적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해가셨죠? 자, 이 대손충당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말씀드릴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대손충당금 이야기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얘도 시험에 나와요.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이야기한 거 몇 개 있는데 정말 나와요. 나중에 제가 나온다고 말한 것만 쭉 보셔도 50점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20점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거 한 게 지금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부분이라서 또 지금 제가 진도 나갔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실까봐 여기까지 같이 설명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곳이 이 회수 말고 지금 여기까지 124페이지 99 PDF 파일 99페이지 있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설명을. 근데 위치는 앞뒤는 틀려요. 지금 여기 대손 처리 적혀 있는 건 충당금 잔액 없으면 대손상각비, 좀 작으면 일단 끌어쓰고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다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손 발생했을 때 얘는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라고 쓴다라는 거고, 대손이 발생하면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우선 상기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매출 채권의 환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방금 대손 충당금 환입,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으로 쓰고, 근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외 수익이다. 이 글자의 의미가 방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이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글자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다시 제가 이걸 정리 한번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렇게 못 받는다고 했던 돈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복습은 이론 위주로 하세요. 문제는 이 책에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문제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내용을 좀 분구로 보시고, 아직 우리가 분계 연습할 건 많은데 우리 교우 개정과목 연습 오늘 하루 했어요. 그죠? 우리 개정과목 저와 같이 공부한 거 오늘 20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대되는 개정에 대한 걸 많이 모르기 때문에 분계 연습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계속 분계 연습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에 어떤 개정 과목을 쓸 거냐, 금액을 얼마를 쓸 거냐, 어떤 개정 과목을 차변에 쓸 거냐, 대변에 쓸 거냐,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하루 했는데 복습할 양이 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틀 한 거에 대해서 복습할 게 있으니까 그럼 양이 조금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 해봐야 8번밖에 안 해요. 그죠? 8번밖에 안 하니까 우리는 짧고 굵게 바삭 해야 되니까 체력 유지 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수업 가능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단톡방에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캠 열어주시고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다 들어오셨으니까 바로 찍을게요. 자, 되셨고, 우리 쿠피 지원 받으시는 분은 우리 QR코드 출석하시고 나가시고, 혹시 안 되면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안 찍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 안 찍고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막
좀 늦게 오셨다고? 아, 본인만 안 지켰다고? 모르겠어요. 노동부가 연락 오면 노동부랑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퇴실하시고, 지금 우리 비대면 수업에 지금 제일 불편한 점이 지금 다 같이 있는, 지금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화면 찍는 걸 안 하면, 제가 신호 보냈을 때 2분마다 찍어야 돼요. 2분 안에 안 찍으면 출결이 안 돼요. 매 시간마다. 그 행동보다는 이게 훨씬 쉬운 편한 방식이라서 쓰고 있는 건데, 노동부에다가 이걸로 허가받기로 해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방법이 잘 안 되고 본인한테 부당하게 되면 우리는 딱 정해진 정시에 2분 안에 제가 신호 찍었을 때에 수신하시고 안 되면 그 시간은 수업 안 들으신 걸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일부러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전산 처리되고 다음 넘어가면 이외라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저도 비대면 수업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요. 자, 전부 다 퇴실 잘 되셨고, 잘 되셨으니까.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또 다음 주,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